대로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필요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 7명이 불출석을 통보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기준 마련이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억, 정부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절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국정감사 이후 공수처 출범과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 상황과 앞으로의 입법 예산국회를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언대로 방탄국회는 없었습니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5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소정당 의원들까지 18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일은 여당이 스스로 결정하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고 이후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4번째로 지난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박덕흠, 조수진 등 소속 의원의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떤 해명이나 징계도 하지 않아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내진 않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4일로 연기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이 불참하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연기가 전격 결정됐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연기됐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논의 끝에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불참하는 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서 실장은 미국 출장 후 자가격리 상태라는 이유로 유현상 경호처장 등은 국정 현안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 실장의 자가격리가 내일까지라 다음 주 국감엔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불출석이 잦았던 민정수석의 경우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호 민정수석도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다음 주 국감에서도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당정이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완화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를 제시한 민주당과 6억 원 이하를 제시한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긴급 논의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대신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을 낮춘다는 게 당정의 방침인데 주택가격 기준을 얼마로 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 원은 사실상 고가주택인데 9억짜리 주택까지 세 감면 혜택을 넓히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만큼 세 감면 혜택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인데 지자체의 재정난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이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기존 9억 원 안 외에 6억 원 이하, 6억에서 9억 원 이하 등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의 9억 원 고수에서 절충의 여지를 둔 셈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다.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국회가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예비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그린 수소 생산과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의 팀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속도보다 대략 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높여야. 야당은 태양광 발전 단가 산정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예산 소위에서 꼼꼼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선 아직 집행되지 않은 3차 추경 예산이 상당하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1조가 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도 지금 34% 정도 지금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거는 전에 그냥 삭감 조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산자위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국토위와 과방위, 외통위도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2배 넘게 높아졌다며 국가 재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절반 삭감은 위기 극복, 미래 전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춘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죠. 박 기자, 지금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 하루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거는 지난 2015년 8월에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그때가 19대 국회 말쯤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이제 그런 체포동의안이 왔었는데요. 예. 정정순 의원은 그래서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원이라는 이름을 올려서 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그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직후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 성실히 따르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 조사에 자진 출석할지 이렇게 묻는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하겠다고만 말했고요. 표결에 앞서 엊그제죠. 지난 27일 정 의원은 동료 의원 그 300여 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예. 오늘도 그 신상 발언을 통해서 체포안이 부당하다며 사실상 그 반대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표결 전에 진상 발언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 의원이 이렇게 이제 주장한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 의원은 자신이 그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한 8번 정도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 의원은 그 정당한 사유로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검찰이 해당 일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체포 동의안이 이미 효력을 잃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지난 15일까지였다는 점을 들어서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만료된 체포 동의안이라는 건데 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선거법 그 공소시효가 10월 15일까지였거든요. 6개월이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체포 동의안이 그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요. 네. 검찰이 그 정 의원의 그 혐의 중에 공소시효가 남은 그 일부 선거법 등을 그 분리 기소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네. 정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난 그 4월 15일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하고요.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 또 자신의 그 지역구 그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서 선거에 활용한 혐의입니다. 예. 국회법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후 24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 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연설이 있었던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오늘 국회가 그 정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는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표결에 참석한 의원수를 보니까 절반을 조금 넘은 18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네, 그 국민의힘이 그 오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86명인데요. 이 중에 찬성이 167표, 그다음에 반대가 12표, 기권 3표, 무효가 4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하지 않는 걸 그 고려를 한다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그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중 그 자가격리 중인 30의원, 그리고 이재정, 이인영 의원 등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혀온 4명을 제외하고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그 민주당은 정 의원을 향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해왔던 만큼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앞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 국민의힘 그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그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방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일방적인 그 국회 운영에 끌려다니지 말자 이런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참해서 민주당이 결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하고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결정했던 것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군요.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 더 많이 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반대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가려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예, 국민의힘이 그럼 찬성했다면. 여지도 있었군요. 예. 네, 그럼 앞으로 정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국회가 그 법무부의 체포 동의안을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이제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그 정 의원의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이 5년 만에 가결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과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분석 박지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 증상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전문학회가 조사한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입니다. 정신적 피로와 우울증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최하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살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몇 가지의 위기가 그런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의 경우 5월부터 400억 원을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 중입니다. It was done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f in Australia we were really serious, as we are, to try and reduce the number of Australians we lose to suicide each year. 또 미국은 환자들에게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약물 치료 시 치료비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노년층과 여성 등의 극단적 선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자살 시도가 특히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늘어났다는 것.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은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정치권이 서로 다른 반응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가 형사처벌받는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불행이 싹트지 않았는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한 범죄자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전북 지역을 찾아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북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1대 총선 당시 전북 지역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전북도민과 신뢰를 쌓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29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설 내용이 아니라 시정연설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시위와 사전 환담 과정에 있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 경호팀의 몸수색 논란을 놓고 오늘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달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고성 집단 시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제가 환담장에 가려다가 수색당한 일과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그것과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치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행보만을 하고 계십니다. 100번 양보해도 이번 건은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입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태도를 거론하며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고성과 집단 시위로 국회 품격을 훼손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을 집중 부각하며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입장 표명도 받은 바가 없다며 말로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사과를 받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청와대에게 짓밟혔다는 성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라며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이어졌던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쟁점과 대상만 바뀌었을 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주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청와대 사과를 수용했다고 밝힌 만큼 소모적인 공방을 접고 이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이제 5개월 반 정도 남았죠.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 이낙연 대표가 입장과 그 계획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당원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의원총회에서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의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서울, 부산 시민과 또 국민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원 위배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조기에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내년 재보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당원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이번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실시한 뒤 다음 주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통해 당원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내에서는 서울과 부산 모두 후보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만큼 당원 투표 결과도 당원 개정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 4월 재보선 경선 준비까지 꾸린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 절차와 경선 계획을 마련하면서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죠. 민주당이 이번 주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 공천을 확정짓게 되면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시계는 더욱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니 대선급으로 판이 커진 내년 재보선, 국민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랜만인데요. 오늘도 상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3주째인가요? 지금 그렇죠? 국감 네, 3주 쉬었네요. 네,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참했는데 이게 정당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2015년 8월 그러니까 19대 말에 있고 지금 5년 만인데요. 이번 처리 배경 의미 성한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2000년 이후에 36건 제출됐는데요. 제일 많은 게 그냥 폐기되는 겁니다. 예. 아예 표결을 안 하는 거고요. 시간 넘어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결된 경우가 이번 건 포함해서 6건밖에 안 돼요. 17%죠. 이게 의원들끼리 2000년대. 2000년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끼리는 일종의 뭐 직장 동료 같은 의식이 좀 있고요.
또 검찰에 대해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여야 의원들이 섞여서 투표를 했으면 뭐 결과가 혹시 부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는데 야당이 아예 빠져버리면서 민주당이 이걸 부결시키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야당의 불참을 어떻게 보세요, 전략적으로요? 그건 뭐 선택이죠. 약간 좀 나쁘게 보면 비겁한 거죠. 이런 데 들어와서 표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당의 그 오늘 숫자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훨씬 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아, 가결 동의안요? 네, 여당 의원들 안에서 별로 동정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정순 의원의 그러니까 뭐 친노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의원을 지켜야 되겠다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정순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회계부정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에다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랬는데 그 검찰에서 계좌 추적까지 거의 끝났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이런 상태고 본인이 또 뭐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해서 그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 돌렸다고 하던데 내용이 별로 설득이 없었나 보죠. 그렇죠. 아니 이미 검찰에서 그 계좌 추적까지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그 뭐 무죄나 이런 걸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 가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불참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전 뭐 그것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뭐든지 여하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뭐 그 걱정은 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책임 있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실은 최근에 라임 자산운용 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문제를 둘러싼 특검이 쟁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권으로서는 사실은 7월 15일 날 발족했어야 되는 공수처가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줄다리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출범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발제를 해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수처 추진과 또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이게 서로 팽팽한 지금 이제 정말로 팽행선을 겪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추천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박병석 의장이 이제 이촉장을 수여할 예정인데 7명 구성이 되면은 공수처장 뽑고 하는 순차적으로 일정이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아니 일단은 7명이 구성이 됩니다. 되면 이제 그 중에 뭐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은 원래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고, 당연히 그래.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수처법 현행법으로 보면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하튼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맘대로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두 정당에서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최악의 경우 영영 안 끝날 수도 있겠다. 협의 과정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시죠? 협의 과정은 당연히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들 고집만 가지고서는 안 되도록 현행 공수처법이 돼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은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게 뭐 이제 여당에서는 그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조건 뭐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임정혁 예. 변호사. 이분이 그 검찰 굉장히 고위직 출신이에요. 대검 차장 출신이죠. 네, 대검 공안부장 또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검찰의 아주 엘리트 핵심 간부였다고 봐야 되고요. 또 이현 변호사, 이분도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셨어요. 시변이라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대표까지 지내셨고요. 약간 이제 민변과 이렇게 대척점이 좀 대척점에 있는 그랬었죠. 좀 보수 성향 변호사 모임이죠. 아무튼 두 사람 모두 아주 양식이 있는 엘리트 법조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당에서 무리하게 친여당 성향의 공수처장을 임명시키려고 한다면 비토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립적이고 좀 원만한 사람을 처장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출범시키려고 하면 이분들도 저는 찬성을 할 것이다. 상당히 이렇게 좋은 예상을 방향으로 기대 섞인 해석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예. 그거에 이제 뭐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그 지금 추천 의원들은 오히려 여당 쪽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또 민변 출신이나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를 공수처장으로 해서 왜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뭐 정권 보이부냐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쪽의 후보자들을 그 언론에 보면 이름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이제 그런 후보들을 놓고서 그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서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을 텐데 그 서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 그런 사람 고집할 경우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또 이런 것도 서로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당론에 따라서 당에서 지도부에서 뭐 이른바 지시하는 대로 가서 정치적 진영 대결은 좀 다를 거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이다음에 자기 친구들이나 그 자제분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당의 뭐 앞잡이 이렇게 비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그 양식 같은 걸 믿습니다. 네, 또 여당에선 야당의 비토권으로 후보자 추천이 늦어질 경우에는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비토권은 여당이 야당에게 스스로 준 부분입니다. 이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까지 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가리라고 봅니다. 이 공수처 처음 만들 때부터 야당이 비토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여러 차례 국민한테 핵심 설명을 조항이었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공수처장은 뭐 여당 편 이런 사람 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 의심을 좀 하는 거죠. 이 야당목 추천위원 두 사람이 혹시 무조건 공수처 출범 자체를 혹시 저지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11월 안에 좀 중립적이고 원만한 인물로 공수처장의 합의를 보고 출범을 시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글쎄, 저는 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상대당 추천 의원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그 해법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의심 자체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그 성환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뭐 여권이나 야권의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줄 가능성이 없는 공수처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뭐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뭐 공수처 출범 자체를 국민의힘 그 추천위원들이 반대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에서 조금 양보하고 야당에서 조금 양보한다면 충분히 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당은 과연 양보할 생각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야당은 또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좀 맞춰봐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라고 있어요. 이제 허익범 변호사가 특검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분이 사실 야당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실 야당에서 원래 검사할 때부터 잘 아는 야당 의원이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분들은 성향으로 보면 오히려 뭐 여당에 대해서도 뭐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지금 여당이 야당을 때려잡으려고 만드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의 어떤 독점권 부분을 조금 떼서 다른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자. 출범 자체가 지금 목적인 겁니다. 이 처장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싸울 가능성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서로 의심을 하는 것일 뿐이죠. 저는 회의가 시작되면 그런 의심이 이제 거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글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4.15 총선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교섭단체가 2개가 된 것이죠. 이게 추진될 때는 그 20대 국회였습니다. 그때는 교섭단체가 민생당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섭단체가 3개였어요, 국회에.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민생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민생당 잘 아시지만
민주당 쪽의 편을 많이 들어줬단 말이죠. 패스트트랙 추진되고 그 무렵을 얘기하는 그 거죠. 무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수처법이 추진될 당시에 그렇게 되면 결국 7명 중에 6명을 여권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번 4.15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국민들이 2개만 만들어주는 바람에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권의 의심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수당 추천이 이제 구성에 이른바 협조했다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했는데요. 한때 이 추천과 더불어서 동시에 특검도 동시에 하자 뭐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여당도 그러면 이제 라임 옵티머스 특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할 때 해달라고 피켓팅도 하고 그러는 또 와중에 대통령과의 이제 사전 환담 과정에서 주영 원내대표에 대한 이른바 몸수색 논란 때문에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도입,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 아니겠습니까? 특검 도입과 그런 공수처 출범 문제가 빅딜이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간에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내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공수처 문제와 함께 아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협상이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결과가 도출될 수 저는 있다. 뭐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 좀 사실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야당 원내대표를 왜 청와대 경호처에서 몸수색을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경호팀이 바뀐 겁니다. 원래 국회 경호하고 같이 합동하다가 간담이 시작되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수색을 한 건데 이게 정당 대표들은 이제 검색을 안 하지만 원래 그 경호처 매뉴얼에 원내대표는 예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또 국회라는 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늦게 지각을 하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한 10%쯤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10%좀. 예. 아무튼 현장에서 경호처 요원이 너무 좀 경직되게 규정대로 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요. 다행히 이제 뒤늦게 경호처에서 아주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조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 풀렸는데 다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와서 앞에 단상에 섰는데 뭐 피켓팅이야 우리 국회에서 그 전에 하던 거니까 모르겠는데 막 이제 그걸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특히 이제 보수를 표방하는 야당에서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좀 더 점잖게 했으면 좀 더 호소력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검을 주장할 수 있고요. 야당 대표가 간담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의사 표시인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막 난장판이 벌어진 거는 조금 보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난장판 벌이는 장면, 뭐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저는 청와대 경호처나 뭐 이런 데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는 청와대에서 보다 더 공식적이고 보다 더 상급자가 그 야당 측과 대화를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냥 뭐 그렇지 않은 상태로 와서 그냥 누구 하나가 설명을 하는 정도 가지고 이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의 반발이 더 심했던 것 아닐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그 손님이 주인을 수색했다는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형식 논리로는 그게 가능하긴 하죠. 어차피 국회에서야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내에서는 주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대통령은 또 다른 경우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경호 요원들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릴레이 규탄대를 이어가면서 원내와 장외 투쟁도 병행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거대 여당을 상대로 묘안을 찾는 데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여 투쟁 방식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까? 그건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광화문 나가서 장애 집회 얼마나 했습니까? 자, 올해 총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장외투쟁 시작하면. 전 국민의힘 안에도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장외투쟁이 뭐 필요하면 야당으로서는 국회 내에서 워낙 의석이 밀리니까 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총선에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장외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뭔가 항의 시위하는 거는 선택이 좀 어렵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네, 하여튼 확실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가 이제 여러 쟁점 현안,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라임 옵티머스 문제라든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장관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이제 공방을 벌였었는데 지금 예산국회 또 입법 국회가 되는 11월 전국도 강대강 대치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조금 전에 나왔던 특히 이제 공수처 특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원영 기자께서 발제하신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입니다. 네. 이 공수처 특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안하고 예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안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제 알려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이제 뭐 공정경제 3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다른 쪽에서는 기업 규제 3법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일부 포함됐지만은 뭐 K 뉴딜 이런 관련된 정책들도 있고 진보정당들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노동관계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바로 11월부터 이 지금 특검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런 입법들의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3법, 이 여당에서는 공정경제 3법, 여당에서 기업규제 3법, 그냥 우리는 경제 3법이라고 하죠. 중립적으로.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법안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민생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경제 민주화를 해야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우리 야당이 뭐 대기업 편을 든다는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어차피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토론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절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태도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 타협으로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혁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편입니다. 네, 기업 단체들도 지금 이제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됐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규제 일변도다 이렇게 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 입장을 비췄기 때문에 네.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또 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노동 유연성 뭐 이런 거 노동관련법 뭐 이런 부분도 함께 처리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아마 이 경제 3법이라는 거와 노동 관련법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원안의 어떤 그 전면적인 변화 같은 건 없겠지만 약간의 절충점 같은 걸 찾을 소지는 있겠다. 그러니까 경제 3법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네. 100%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협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더구나 이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랬는데요.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이것과 동시에 지금 노동관계에 관련해가지고 고용유연성 강화 쪽에 그 얘기를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던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그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게 유연한 뭐 어떤 노동 관계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뭐 연계를 한다 이런 건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절대 반대다 이렇게. 박용준 의원은 너무 노동관계법이 옛날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번 검토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그 해고의 유연성 문제가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걸 볼 적에도 그걸 좀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건 뭐 심지어 그 어떤 노동계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전면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런 데에 좀 이렇게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연계하는 것이냐, 즉 노동관계법을 해야 이른바 경제 3법을 해주겠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막 이제 짜증을 내세요. 네.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책을 한 두세 권 쓴 게 있는데요.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노동관계법 개정입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산별 노조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 오너들이 기업별 노조를 만들면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른바 대기업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귀족 노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김정희 위원장의 소신이고요. 그래서 연계냐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요. 이번에 경제 3법은 정부 입법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하고 그다음에 내 얘기는 그거와 별도로 노동관계법도 중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연계를 해서 이걸 해줘야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걸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정의당에서 주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차별금지법, 또 낙태죄 관련법, 그리고 최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부각됐던 생활물류법 등 민생과 관련한 입법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역시 정의당 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택배 노동자 문제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제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하려면 사실은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당론이나 이런 걸 정하지는 않았더군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단계가요. 예.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데가 정의당이 그러니까 거대 1당과 2당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협의를 아마 곧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이런 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유권자들 눈치를 보느라고 좀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당히 찬반이 민감하게 돼 있는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니까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 좀 비겁한 겁니다. 찬반 명확히 이제 의견을 밝힐 때도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도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입법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낙태죄 관련법도 이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정부 입장, 여당 입장은 좀 다르대요 보니까요. 다르죠. 근데 법이라는 게 한꺼번에 완전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 매듭을 지어서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이 상태를 해소를 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다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박덕흠 의원 사례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정부 법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의원들이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국회가 어느 한쪽이 욕먹는 거는 되게 이제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쪽이 다 욕먹는 거는 그냥 약간 심각하게 얘기하면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전 이번 국회에도 통과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영 기자가 제기한 예산안 국회 관련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보죠. 정부가 제출한 게 555조 8천억 원의 규모죠. 물론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은 신기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요. 이번에는 정부가 코로나 상황해 가지고 정부의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해서 많이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빚더미 수포 팽창 예산이라면서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이번에 예산안 일정 안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겠죠. 야당은 또 그런 자세를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붕괴의 위기, 그러니까 불이 나서 지금 집이 막 활활 타고 무너지려고 하는데 물을 붓고 일단 불을 끄는 게 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스톱 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야당에서 반대하는 게 혹시 그런 식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평소에 국가 부채 관리 잘하고 재정을 튼튼하게 한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좀 확대 재정 정책을 펴라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야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가끔 이제 수입이 남기도 했습니다만은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부채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야당에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을 앞두고 혹시 일부 일자리 늘린다고 한다면서 일부 이제 현금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15조 뭐 저런 식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관해서 삭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한줄 논평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성 기자님. 이제 지금부터 이른바 입법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정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유리하고 내년 선거에 유리할까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도 굉장히 수가 높아졌습니다. 네. 내년 4월 보궐선거할 때 어느 당이 진짜 애국심을 갖고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를 갖고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당이 선거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논평합니다. 네,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정당이 선거도 이길 것이다. 그게 꼭 정략적인 성공의 길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최병묵 의원. 네, 내일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행 공수처 위촉장을 낼 때 의장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강화된 합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갈등이 있는데 모처럼 이렇게 처장 추천회 구성이 됐으니까 네. 여기에서 좀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의 국회를 보고 싶다. 이걸 한 줄 평으로 네, 했습니다. 합의의 국회를 보고 싶다. 아까 공수당 관련해서는 두 분 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뭔가 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 있는 쪽으로 전망해 주셨는데요. 오늘 목요정치클럽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쌀쌀하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